제 이름은 이지은이고 34세입니다. 4년 전 어버이날 전날 밤, 저는 제가 가족에게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혹은 애초에 속한 적 없었던 사람처럼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강제로 나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남매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지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했다. 지은이는 고작 초등학교 선생이 되기를 선택했어. 난 더 이상 걔를 내 딸로 보지 않는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조용히 사라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몰랐던 사실은 4년 후 제가 500명의 사람들 앞무대에 서서 경기도 교육감과 악수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한 채 객석에 앉아 자신에게 결코 오지 않을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잃고 제가 진정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가족을 꾸리기 시작한 그 밤부터요. 제가 자란 서울 평창동의 이씨 집안은 이웃들이 흔히 말하는 그림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미경 여사는 55세에 시중은행 지점장직에서 은퇴하셨는데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청담동의 최고급 골프클럽 정회원권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원권 가격만 해도 제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어머니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마치 갑옷처럼 두르고 다녔고 언제나 어깨 위에 완벽하게 걸쳐진 채 비록 우리 집안의 부는 겨우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인 것처럼 은은한 색조의 옷만 입으셨습니다. 언니 수지는 집안의 보석이었습니다. 38세인 언니는 강남 청담동의 성형외과 의사로 유명 아나운서와 정치인 사모님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롤렉스 시계를 무심하게 올려둔 사진이나 자선 갈라 파티에서 샴페인 잔을 쥔 완벽하게 네일아트를 한 손 사진을 SNS에 올리곤 했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언니는 마치 우리가 눈가주름이 팽팽해진 것이나 입술이 해마다 도톰해지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듯 자신이 받은 미세한 시술들에 대해 떠들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빠 준호였습니다. 40세, 서울 광화문의 대형 로펌 기업 변호사로 가족 모임 때마다 자신의 벤츠 G바겐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차하곤 했습니다. 오빠에게는 혜정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 명품 핸드백을 조직적이고 강박적으로 수집했고 언제나 다음 한정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저 막내 지은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죠. 저는 어머니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약 140km 떨어진 강원도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인 단풍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습니다. 제 아반떼 승용차는 12년이나 되었고 제 원룸은 언니 수진의 드레스룸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급 골프클럽 브런치 모임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성공한 2자녀, 의사와 변호사만 있을 뿐 셋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선택한 건 다른 걸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전교 1등이었고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언니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이미 제 미래를 위해 의사가족이라는 차량용 스티커를 주문해 두셨고 클럽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각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해 여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독서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3살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한글도 읽지 못했고 평생 느린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8월이 되자 민수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마당을 나온 암탉을 다 읽던 날 저를 어찌나 꽉 껴안았던지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의대 장학금을 거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교육대학교에 가겠다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침묵은 17초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셌거든요.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는구나. 어머니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제 대학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주말에 골프클럽에 가든 파티가 있다며 일정이 겹친다고 하셨죠. 언니 수지는 5만원짜리 상품권과 함께 너의 그 소박한 커리어에 행운을 빌어 라고 적힌 카드를 보냈습니다. 저는 상품권을 썼습니다. 심부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밑에 깔린 메시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넌 틀린 선택을 했어. 넌 모자란 선택을 했어. 그리고 우린 네가 그걸 절대 잊지 않게 할 거야. 저는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배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방구석의 곰팡이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2019년 추석, 저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송편과 전을 들고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제 자리 배정표가 구석에 있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니의 의붓자식들과 오빠 준호의 어린 조카를 위해 마련된 상이었죠. 오, 얘야, 메인 식탁에 자리가 부족해서 말이야. 어머니는 진주기 거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지? 넌 아이들을 잘 다루니까. 저는 30살이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밤을 새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비둘기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직접 떴습니다. 선물을 열어보신 어머니는 얇게 미소 지으며 참으로 수제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샤넬 클러치백을 선물한 언니에게로 돌아서서 다음 20분 동안 바느질이며 장식이며 장인정신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제 목도리는 코트 옷장에 처박혔습니다. 2달 뒤 저는 티슈페이퍼에 쌓인 채 제가 떼어낸 태그가 다시 안으로 구겨 넣어진 그대로 그곳에 있는 목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2020년 초 어머니의 생일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아, 지은아. 어머니는 연습된 유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예약이 6명밖에 안 된다는구나. 네 아빠 준호랑 혜정이 수진이랑 그 남자친구까지. 이해하지. 가족이 먼저잖니. 6명.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 한 자리를 채울 만큼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접이식 테이블, 2층 목도리, 자리가 없다는 식당, 그 모든 것도 다음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저를 여전히 사람 취급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사촌동생 지수뿐이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지수는 이모의 딸로 저보다 8살 어렸고 대학을 갓 졸업해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친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돌봐주고 도서관에 데려가고 이모 부부가 부부싸움으로 바쁠 때 숙제를 봐주곤 했죠. 지수는 남이 아픈 걸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숨기려 했죠. 2020년 어버이날 전날 밤 11시 47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나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언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톡 확인해봐. 가족 단체방. 저는 앱을 열고 3년 전 어머니가 명절 일정을 잡기 위해 만든 이씨 가족 모임 방을 스크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나 여기 없는데? 언니 강퇴당했어. 이모가 지난주에 수진 언니한테 시켰는데 언니가 오늘 밤이야 했나봐.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나 다 캡처했어. 지금 보낼게. 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화면을 디지털 잉크로 얼어붙은 어머니의 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말해주는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왜냐면 언니는 내 가족이니까.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언니를 가족이 아니라고 결정했더라도 말이야. 저는 그 캡처본들을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 말들이 사라지게 될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스크린샷을 47번이나 읽었습니다. 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죠. 제가 반복해서 읽은 건 제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충격을 완화해줄 문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어머니가 오후 9시 32분에 가족 단체방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알림. 내일 어버이날 저녁 식사는 신라호텔 1업시 정각이다. 내 자식들은 다 참석할 거다. 성공한 내 자식들 말이다. 지은이는 고작 초등학교 선생 따위가 되기를 선택했어. 난 더 이상 걔를 내 딸로 보지 않는다. 내일 걔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그 아래 언니 수지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그냥 하트 하나. 항의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빠 준호의 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마디. 그게 오빠에게 있어 제 가치였습니다. 두 마디와 완전한 복종. 저는 좁은 원룸 침대 끝에 앉아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신이시여, 무너져 내리고 싶었고 베개에 대고 소리 지르고 싶었고 어머니께 전화해 이유를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변할까요? 어머니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보도자료를 배포하듯 가족들에게 공표하셨죠. 이지은은 더 이상 우리 식구가 아니다 라고.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깨어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며 아버지도 이모도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 경고해 줄 생각을 한 건 지수뿐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사라지길 원하신다면 제 방식대로 완전히 사라져 드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스크린샷들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수증은 평생 보관해야 하니까요. 어버이날 아침 침묵 속에 눈을 떴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언니에게서 오는 보고 싶어, 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어색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축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어머니를 보러 구석자리에 앉으려 140km를 운전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채점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 개천을 따라 걸으며 아침 햇살이 물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왜 나를 잘라냈냐고, 교사가 된 게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냐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키우고 딸 하나는 내다버리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에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제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어머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식보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선택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온 딸보다 골프클럽 사모님들의 평판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정확히 원하는 대로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엔 언니, 그리고 오빠 준호의 번호도요. 그들의 연출된 가족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인스타그램도 삭제했습니다. 그때는 제 침묵이 4년이나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 4년이 모든 것을 바꿀 줄도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제가 안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를 가문의 오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이씨 가족은 제가 그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 어버이날 이후 6개월 뒤 지수가 원치 않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추석 사진 올라왔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1시간 전에 올렸더라. 안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3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격식 있는 다이닝 테이블 상석에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언니와 오빠 준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와인잔이 빛을 받았고 거대한 갈비찜이 중앙에서 빛났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내 훌륭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엄마, 우리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3명의 자녀가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제 의자는 비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식탁이 처음부터 8명이 아닌 6명을 위해 세팅된 것처럼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저는 소셜미디어로 저 자신을 고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연락해 왔습니다. 이모가 사람들한테 언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한다고 하고 다녀. 지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교육 비영리 단체라나? 아주 권위 있는 곳이라면서 해외에서 세상을 바꾸느라 집에 못 온다고 하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목구멍을 긁는 씁쓸한 웃음이었죠. 날 이절했다는 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딸이 교사라서 내쫓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도 꼬치꼬치 묻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니, 이모가 클럽의 김 여사님한테 언니가 케냐에서 무슨 국제교사상을 후보에 올랐다고까지 했어. 저는 3년 동안 강원도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존재가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바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랑할 수 있는 제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인도주의적 영웅으로요. 140km 떨어진 곳에서 4학년을 가르치는 진짜 저, 이지은은 이미 유령이었습니다. 저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호박과 깨르르 웃는 구사라이들에 둘러싸인 채 김도훈을 만났습니다. 그의 농장, 도훈내 유기농은 지역의 전설이었습니다. 5만 평의 구릉지, 토종채소, 가을이면 가족들이 사과를 따고 붉은 헛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작은 과수원까지. 저는 4학년 학생들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배우러 현장 학습으로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트랙터 옆에서 도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선한 눈매에 손톱 밑에는 흙이 영구적으로 박혀있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지은 선생님이시군요. 제 딸이 선생님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합니다. 그의 딸은 하은이었습니다. 5살 황금빛 도는 갈색 머리에 빙하도 녹일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하은이는 제 동료인 유 선생님의 유치원반이었지만 재작년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방과 후에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죠?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고마움, 혹은 비슷한 영혼을 만났다는 안도감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선생님이 자기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현장 학습에서의 대화는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는 커피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그의 농장 늙은 느티나무 아래서의 소풍이 되었고 거기서 도훈 씨는 제 가족에 대해 물었고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제가 없다고 결정했거나요.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로 만든 사과파이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항상 피로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은 씨.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곁에 나타나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게 제가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마치 제가 저를 위해 쓰는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도훈 씨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호텔 웨딩홀도 300명의 하객도 12단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첫 대화를 나눴던 느티나무 아래서 서로에게 서약을 했고 하은이가 화동을 했으며 가족이 된 소수의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해에 저는 하은이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입양 서류가 통과된 날
하은이는 노란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인형 3명을 그린 크레용 그림을 제게 주었습니다.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학교 책상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기 위해 꺼내봅니다. 저는 야간 대학원과 여름학기 수업을 통해 교육 리더십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밤 사부시에 리포트를 쓰고 점심시간에 공부하며 야망이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단풍초등학교 교감 자리가 났을 때 지원했습니다. 면접위원 중에는 학교 운영위원인 도훈 씨도 있었지만 그는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투명인간으로 남았습니다. SNS도 보도자료도 저를 지운 가족에게 보내는 자랑스러운 소식도 없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의도 어딘가에서 오빠 준호는 여동생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온라인 어딘가에서 언니 수지는 저를 위한 자리가 절대 없을 식탁에서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몰랐고 저도 아직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선생님이신가요? 목소리는 정중하고 정확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인사과장 정민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생님의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 양평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교육장. 제가 지원하긴 했지만 설마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12개 학교와 4,000명의 학생, 200명의 교사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3년 만에 문해력 18% 향상, 지역 내 가장 높은 교사 근속률, 선생님이 개발하신 멘토링 프로그램은 도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영숙 박사님께서 선생님을 강력히 추천하셨습니다. 함께 일해본 최고의 교육자라고 하시더군요. 한영숙 박사님, 제 초임교사 시절 멘토이자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몇 달 동안 통화도 못했는데요. 발표는 2주 뒤 지역신문에 났습니다. 지역교사, 교육장으로 발탁되다. 교육청 웹사이트에 있는 제 사진과 함께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볼 거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수가 그날 저녁 숨가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수진 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그 기사 링크 올렸어. 멘트가 이거 우리 지은이 아니야래. 위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답장이 없어. 근데 지수가 망설였습니다. 나 지금 이모네 집에 와 있거든? 언니 기사 뜨자마자 이모가 수진 언니한테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라. 언니, 이모 엄청 화났어. 화가 났다고? 내가 취직해서? 아니, 이모가 몰랐다는 사실에 화난 거야. 그리고 계속 사람들한테 언니 아프리카에 있다고 했는데 언니가 내내 한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잖아. 거짓말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화난 거지. 3일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였습니다. 읽지 않고 삭제할 뻔했습니다. 거의 그럴 뻔했죠.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네 승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보았다. 난 언제나 네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조만간 점심이라도 먹자꾸나. 네가 이룬 성취에 대해 듣고 싶어. 곧 어버이날이잖니. 온 가족이 다시 모이면 정말 뜻깊을 것 같구나. 사과도, 4년간의 침묵에 대한 인정도, 저를 산산조각 냈던 카톡 메시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가 긴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환영받는 것처럼 초대장만 툭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나 수진 언니야.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오랜만인 거 알지만 직접 연락하고 싶었어.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 개손띠 안부를 물으시네. 널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어디가 편찮으신데? 그냥 스트레스지 뭐. 엄마 성격 알잖아. 근데 널 그리워해, 지은아. 우리 모두 그래.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 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스파 갔다 오셨어. 유칼립투스 찜질방에서 셀카 찍어 올렸는데? 언니, 가족들이 연락하는 건 언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언니가 뉴스에 나와서 그런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수의 확인 사살을 들으니 진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화해의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소화기 너머로 가식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전화요. 무슨 말인지 아신다면 댓글로 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시상식에서 일어난 일은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매일 강했다고, 한 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 내가 내 이야기에 악당이 아닐까 고민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언니의 전화 이후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계속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육장 발표는 군 전체에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모두가 악수를 청하고 계획을 묻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두려워하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서 자랑 엄청 하시겠는데요? 저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도훈 씨는 설거지를, 하은이는 카운터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네. 도훈 씨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수진 언니가 전화했어. 엄마가 내 안부를 묻는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훈 씨,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어쩌면 당신이 뭐여? 그가 손을 닦고 돌아서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저녁 먹으러 가고 지난 4년은 없었던 일인 척 했어야 했다고? 모르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가족은 용서하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도리잖아. 내가 여기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도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가서 잠시 사라졌다가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해 저장해 둔 거예요. 도훈 씨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잊고 있었던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4년 전 보내준 어머니의 카톡 메시지 캡처. 2020년 5월 9일 오후 8시 32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구석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걔를 내 딸로 보지 않는다, 지윤아. 사과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추석 때 언니 인스타그램 사진.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가족 사진. 캡션은 엄마, 우리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다 저장해뒀어요. 도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보내준 모든 메시지, 온라인에 올라온 모든 사진,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까지 다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실패한 건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화면을, 제가 지워졌던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도훈 씨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당신은 삶을 꾸렸고 누군가가 되었어요. 그들 덕분이 아니라 그들 없이요.
그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빚진 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진실만을 빚졌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수가 또 뭘 보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도훈 씨가 망설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스크린샷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로 올라온 가족 단체방의 새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크린샷은 제가 4년 전 강퇴당했던 이씨 가족 모임 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지은이가 다음 달 올해 스승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단다. TV 중계도 된다는구나. 내가 이미 참석하겠다고 연락해뒀다. 우린 일찍 가서 가족석에 앉고 사진 촬영 때 무대 위로 올라갈 거다. 수진아, 너 그 빨간 발렌티노 드레스 입어라. 준호야, 혜정이도 데려오고. 이번이 이씨 가문이 건재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다. 언니 수진의 답장. 벌써 드레스 골라놨어. 꽃다발 가져갈까? 오빠 준호. 스케줄 비워놓겠습니다. 홍보에 좋겠네요. 단 한 사람도 제가 그들이 오길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도 화해나 사과 혹은 내 인생 가장 큰 순간에 나타나기 전 사적인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 시상식을 납치할 계획이에요. 도훈 씨가 억누른 분노로 목소리가 딱딱해진 채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걸어 들어와서 카메라 앞에서 포즈 취하고 공을 가로채려는 거죠. 저는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요. 어머니의 단어들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기회다. 내 딸이 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고치고 서사를 되찾을 기회. 내 승리의 순간에 내 옆에 서서 처음부터 줄곧 거기 있었던 척할 기회. 나를 다시 받아주려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차갑고 확고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보여줄 수 있는 내 버전을 원하는 거야.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샷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밀한 연출, 남매들의 열렬한 동조, 그리고 후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태도를요. 오게 놔둘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진실을 말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훈 씨, 영상통화로 연결된 지수, 그리고 저는 마치 작전을 짜는 장군들 같았습니다. 초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서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달라고 해. 그럼 내가 악당이 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시상식에 늙은 어머니 못 들어오게 막은 페류나 딸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동네방네 떠들 이야기가 그거야. 그럼 대안이 뭔데?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여태껏 당신 지지해준 척하게 놔둘 거야? 몇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옵션을 저울질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게 놔둬. 사전에 소란 피우지 않아. 경고하거나 따지지도 않을 거야.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명의 교육자와 텔레비전 카메라, 경기도 교육감 앞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내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할 거야. 화면 속 지수의 얼굴이 멈췄습니다. 언니, 뭐라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할 거라고. 제가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때 날 믿어준 내 남편, 김도훈.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가르쳐준 내 딸, 하은이. 그리고 그게 다야. 그게 명단의 전부야.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겠다고? 도훈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해야 해?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 4년 전에 본인들이 명확했어. 저는 폰에서 어머니의 카톡 캡처를 띄웠습니다. 폭로할 필요도 없어. 이걸 소리내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포함시키지 않으면 돼. 그 부재가 스스로 말하게 될 거야. 만약 이모가 그래도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아주 정중하게 상기시켜드려야지. 난 그저 어머니가 정한 선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내가 더 이상 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 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뿐이야. 한양숙 장관님이 시상식 3일 전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은 선생, 이야기 좀 하세. 장관님의 목소리에는 제가 초임 시절 기억하던 단호하고 군더더기 없는 직설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네? 시상식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 지난주에 시상식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어. 박미경이라는 분인데 가족 축사 시간에 발언을 요청하셨네? 자네를 키운 것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다고.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소개사를 맡고 있으니 담당자가 요청을 나에게 넘겼네. 내가 거절했어. 또 한 번의 침묵. 이번엔 더 무거웠습니다. 지은 선생, 자네 집안 사정은 내가 다 모르네. 자네가 말한 적도 없고 나도 묻지 않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알아. 15년 동안 자네가 일하는 걸 봐왔고 자네가 어머니를 참여시키고 싶었다면 직접 말했을 거라는 걸 아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내가 그 무대에서 자네를 소개할 걸세. 장관님이 계속하셨습니다. 난 자네의 성취와 헌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지난 15년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자네 가문의 이름이나 누가 자네를 키웠는지가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의 손으로 읽어낸 것만 이야기할 거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은 선생. 아무도 그 이야기를 고쳤을 수 없어. 자네 말고는. 전화를 끊었을 때 도훈 씨가 문가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가려고 했지? 장관님이 막으셨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버린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다시 걸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차이지. 시상식 전날 밤 저는 빈 노트와 캐모마일 차 한 잔, 그리고 4년의 무게를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1시간 전 문가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파이팅. 엄마가 최고야. 도훈 씨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거실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혼자 찾아야 한다는 걸 그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분들은 펜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동료들, 당연하지. 한영숙 장관님, 저를 믿어준 교육위원들,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학생들. 그러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골프클럽 오찬을 주최했던 여자, 가족 사진에서 저를 잡티 지우듯 지워버린 여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옷을 고르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미소를 연습하며 장관님이 이미 거절한 연설을 리허설하고 있을 그 여자.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족, 그리고 저를 선택해준 가족에게요. 제가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봐준 남편 도훈 씨. 사랑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주는 것임을 가르쳐준 딸 하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씨 가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제 추방을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뿐. 제 연설 속 가족은 실제로 제 곁에 나타나준 가족뿐이었습니다. 다 했어? 도훈 씨가 문가에서 물었습니다. 다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500명의 사람들 앞에 설 것이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침묵이 말하게 할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어느 때보다 웅장해 보였습니다. 평생 봐온 건물이지만 남색 드레스를 입고 도훈 씨의 팔짱을 끼고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입구에 서니 마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상식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500개의 의자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의자에는 전국의 교육자들, 교장, 교사, 교육위원,
그리고 저처럼 교실에서 시작해 행정가가 된 교육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청 웹사이트로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포함해 방송사 카메라 3대가 와 있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서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명찰을 건넸습니다. 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상자와 직계가족을 위해 예약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저와 도훈 씨 사이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렸습니다. 다리가 짧아 바닥에 닿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함께 고른 노란색의 작은 데이지가 수놓아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위에 엄마 이름이야? 제가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무대 가로질러 걸려 있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올해의 스승상 이지은. 15m가 넘는 제 이름, 무시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하은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이름이야.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따끔거리는 느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누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지 초대받지도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결코 자신들을 비추지 않을 조명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기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있는 게 제 딸이라서요. 네, 수상자 맞습니다. 제가 가족석에 앉아야 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종업원들을 부릴 때 쓰는 그 권위적인 톤. 저녁 파티에서 이견을 잠재우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임을 확신시키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만 보았습니다. 숨 쉬자. 그냥 숨 쉬어. 시야 구석으로 그들이 대표단처럼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크림색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어머니, 언급했던 그 빨간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은 언니 수진, 잘록한 허리, 과감한 넥라인, 카메라를 의식한 차림이었습니다. 톰포드 회색 정장을 입은 오빠 준호와 오스카드라 렌탈을 입은 아내 혜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바로 뒤 두 번째 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여자에게 속삭이는 어머니의 무대용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박미경이에요. 지은이 엄마죠? 저의 태어날 때부터 제가 다 키웠어요. 지금 저의 모든 건 다 제 덕분이죠. 여자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막을 쳐다보다가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여 향수 냄새가 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좋아 보인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가족한테 인사도 안 하냐? 오빠 준호의 목소리. 무심하고 권위적인 말투. 저는 아주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전히 마주보지는 않고 들릴 정도로만요. 내 가족은 내 바로 옆에 앉아 있어.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어머니를 제외한 제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요? 장담하건대 절대 못 맞히실 겁니다. 아직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3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니까요. 한영숙 장관님이 지난 30년 동안 모든 교실, 모든 이사회, 모든 어려운 대화에 가지고 들어오셨던 그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연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고 장례를 둘러본 뒤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남다른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뒤에서 어머니가 좌석을 고쳐 앉으며 진주 목걸이를 만지고 카메라를 위해 자랑스러운 표정을 준비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은 학생 23명뿐인 시골 초등학교에서 부족한 자원과 무한한 열정만 가지고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첫 해에만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균 2학년 수준이나 끌어올렸죠. 마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 곁을 지키는 성실함으로요. 장관님은 잠시 멈추어
그 말들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지은 선생님은 쉬운 길을 걷게 해줄 배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연줄이나 은쟁반에 담겨 받쳐진 특권 같은 건 없었죠. 그 단어들에 약간 힘이 실렸습니다. 제 착각일까요? 모든 것을 스스로 읽어냈습니다. 풀타임 교사로 일하며 따낸 석사학위, 현재 도내 37개군에서 채택된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그녀의 가족,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영광을 가진 가족분들입니다. 지난 6년간 양평군 학교 운영위원으로 봉사해온 남편 김도훈 씨, 그리고 무대 뒤에서 저에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해준 딸 하은 양입니다. 카메라가 도훈 씨와 하은이를 비췄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언니 수진이 아니라 진짜 가족에게로요. 제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너무 꽉 쥐어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장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이지은 교육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는 다리로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500개의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숨소리를 기록했고 두 번째 줄에는 명품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능하게 해주신 교육부와 도지사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청중을요. 주말에도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 힘들어하는 학생을 상담하느라 늦게까지 남는 교장 선생님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교육자들. 15년 전 교직을 시작했을 때 한 학기나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무 시간은 길었고 월급은 적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는 단어를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길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동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렇습니다. 교육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특히 아무도 없을 때 말이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풍초등학교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마을입니다. 22살의 긴장한 저에게서 무언가를 봐주신 한영숙 장관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습니다. 저는 앞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에게 저는 도훈 씨와 하은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준 남편 도훈 씨,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매일 일깨워주는 제 딸 하은이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게 명단의 끝이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던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얘야, 설마 네 친엄마를 잊은 건 아니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받은 척 하면서도 명령조가 섞인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목소리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무시당한 불쌍한 어머니 연기였죠. 뒤에서 대리석 바닥을 찍는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무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고개가 돌아갔고 카메라가 회전했습니다. 시간이 엿가락처럼 끈적하고 피할 수 없게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대 계단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크림색 샤넬이 빛을 받았고 연습한 미소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박미경 씨,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나왔지만 연단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린 채 말을 멈췄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설의 가족 부분은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가면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갔습니다. 지은아, 난 네 엄마야. 저를 더 이상 딸로 보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말은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4년 전 단체 메시지로 제가 고작 초등학교 선생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청중석에서 헉 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 팜플릿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제가 평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한 가족은 제 곁을 지켜준 가족, 직함이나 연봉으로 제 가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가족입니다. 보안요원이 어머니에게 정중히 다가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은 정확히 4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강당 중간 어딘가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에 소박한 카디건을 입고 수천 개의 교실을 거쳐왔을 안경을 쓴 60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이고 명확한 박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고 15명, 20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는 파도처럼 커져 강당 안의 모든 교육자가 기립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제 친어머니는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인정. 저는 연단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안요원이 어머니를 부드럽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뻣뻣하게 기계적으로 걸었고 완벽했던 자세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수진이 어머니 팔을 잡으며 뭔가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어머니는 뿌리쳤습니다. 가까운 줄에서 대화 조각들이 들려왔습니다. 방금 들었어? 교사라고 친딸을 의절했대. 세상에 역겹다. 저 여자가 그 고작 선생 따위? 라고 한 사람이야? 상상이 안 가네. 이야기는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속삭임이 어머니가 공들여 쌓아 올린 평판에 관해 박히는 못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박수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어머니가 뻣뻣하게 앉아 앞만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크림색 샤넬은 갑자기 너무 밝고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수지는 미친 듯이 핸드폰으로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호의 턱은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무대 위에서도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서 하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해냈어. 하은이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에겐 안 들렸겠지만 저는 입모양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직 하은이에게만요. 나머지 청중은 배경소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강당 밖 복도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도지사님과 사진 촬영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도지사님은 제 연설이 지난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들은 것 중 가장 솔직한 이야기였다며 굳은 악수를 청해주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양옆에 언니 수진과 오빠 준호를 대동하고 설명들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결의를 띤 채 인파를 헤치고 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낮게 깔려 연기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저는 상냥하고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박미경 씨. 어머니의 눈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른 수상자와 그 가족들, 수첩에서 날 모욕했어. 전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4년 동안 제 사진첩에 살았던 스크린샷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9일에 당신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난 더 이상 걔를 내 딸로 보지 않는다. 당신의 말, 당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걸 따랐을 뿐이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말이란 게 앞뒤 문맥 없이 보면 오해하기 쉽잖아. 문맥이라뇨? 신전은 타임스탬프, 발신자 이름, 언니의 하트 이모티콘, 오빠의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지시한 단체 메시지예요. 다른 문맥은 없습니다. 오빠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은아,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난 30년 동안 이성적이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린이 식탁에 앉힐 때도 이성적이었고, 엄마가 내 졸업식 까먹었을 때도 이성적이었어. 너희가 내 직업이 나를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결정했을 때도 이성적이었다고. 저는 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난 이제 이성적인 건 관뒀어. 언니 수진의 가면이 먼저 깨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언니가 씩씩 거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서 언니의 빨간 발렌티노 드레스는 갑자기 촌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린 널 응원하러 온 거야. 스케줄 다 조정해서 왔다고. 사진 찍으러 온 거잖아. 저는 목소리 톤을 유지했습니다. 언니, 카톡 다 읽었어. 꽃다발 가져갈까? 그건 응원이 아니야. 연출이지. 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누가 보여줬어? 어떻게 하는지는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너희 모두가 내 시상식에 나타나서 내 가족석에 앉아 4년 동안 무시했던 성공을 가로채려고 계획했다는 거지. 오빠 준호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합의를 협상할 때 쓰는 침착하고 합리적인 변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PR 관점에서 생각해봐. 영상이 바이럴되고 있어. 사람들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다고. 엄마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엄마를 있는 그대로 부르는 거겠지. 네가 모두에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난 그 집안 사람 아닌 지 2년 됐어. 저는 도훈 씨가 끼워준 심플한 금반지를 들어보였습니다. 난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야.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란 건 말이야. 그 뒤에 있는 가족이 진짜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언니가 한 발 더 다가와 맹렬한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상 좀 받았다고. 아니, 저는 언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난 내가 언제나 그랬던 그대로라고 생각해. 교사. 언니가 고작 선생 따위라고 불렀던 그 교사. 엄마가 클럽에서 말하기 창피해했던 그 교사. 저는 셋을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난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너희가 내가 충분치 않다고 결정... 뒤에서 도훈 씨의 안정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집에 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가자.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크림색 샤넬은 이제 다르게 걸쳐져 있었고 진주는 덜 윤이 나 보였습니다. 4년간 공들여 쌓은 평판이 초대받지 못한 무대 위에서 3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미경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4년 전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딸보다 체면을 선택했죠. 당신을 사랑했던 자식보다 골프클럽 여자들의 평판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본 어머니 갑옷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당신을 증오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많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은. 지은아, 사과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 당신 사과 따위 필요 없어요. 그거 없이도 지난 2년 동안 행복했으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당신을 벌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 드디어 용서와 자존감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저는 언니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 아니, 난 그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리고 난 그걸 다른 곳에서 찾았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걱정했지? 이름은 그냥 단어일 뿐이야. 가족은 나타나 주는 거야. 오빠는 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시작할 순 없어.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훈 씨의 손이 제 허리춤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옆에 딱 붙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미경 씨, 수진 언니, 준호 오빠.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찾는 게 뭐든 찾길 바랄게. 하지만 나한테선 못 찾을 거야.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여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초의 균열로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시상식 한 달 뒤 제가 묻지 않았지만 왠지 들어야만 했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모, 골프클럽 사교위원회에서 사임했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진짜 이유는 다 알지. 사람들이 엄니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했거든. 연설에 대해서 어떤 엄마가 교사라는 이유로 딸을 의존하냐고. 저는 커피를 저으며 크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언니, 인스타그램 가족 사진 다 지웠어. 하나도 안 남기고. 댓글에 누가 동생 의절당할 때 하트 이모티콘 보낸 언니 맞냐고 물어봤나 봐. 가족 내 왕따에 대한 반응 속도가 30초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싫었나 보지. 오빠 준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지수 말로는 오빠가 이모에게 모든 상황이 과장됐고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전문직 계층은 사회적 실수를 처벌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언니 병원을 보이콧하거나 오빠 로펌을 거부하진 않겠지만 수군거림이 있을 거고 네트워킹 행사에서의 곁눈질, 누군가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 썩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일어나는 미묘한 거리두기가 있겠죠. 이모 상담 받으셔. 지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모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대.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네. 더 안 궁금해? 어쩌면 진짜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그렇겠지. 내다보았습니다. 도훈 씨와 제가 서약을 맺었던 나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의무도 없고. 6개월 뒤 저는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가는 절대 조용하지 않았거든요. 하은이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엘리제를 위하여를 굳은 의지로 뚱땅거리며 쳤습니다. 도훈 씨는 헛간에서 트랙터와 말싸움을 했습니다. 연비에 대해 트랙터가 알아듣는다고 확신하면서요. 닭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밑에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속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는 데서 오는 고요함이요. 저는 여전히 교육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예산회의, 인사갈등, 12개 학교를 운영하는 끝없는 서류 작업들. 하지만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책상 위에 핀으로 꽂아둔 하은이의 크레용 그림을 보았습니다. 막대기 인형 3명, 노란 태양, 엄마, 아빠, 나. 그게 제게는 성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매일의 상기물이었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도훈 씨와 저는 느티나무 아래서 또 소풍을 했습니다. 하은이는 돗자리를 펴는 걸 도왔고 식은 치킨과 시어머니의 명물 김치전이 담긴 접시를 펼쳤습니다. 저녁 햇살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도훈 씨가 레모네이드 잔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커리어랑 여정에 대해 책을 쓰자고 하던데? 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 살고 싶지 않아. 비록 그게 다른 사람들, 작게 느껴지도록 강요받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복수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은이가 풀냄새와 햇살 냄새를 풍기며 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줘. 저는 하은이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족을 찾은 선생님이 있었단다. 산지는 시상식으로부터 거의 정확히 1년 뒤인 10월의 어느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가 없었지만 저는 즉시 알아본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정갈한 흘린채였습니다. 1970년대 신부 수업 때 몇 년을 공들여 완성한 우아한 곡선이었죠. 저는 봉투를 쥔 채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들어온 도훈 씨가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 열어봐도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열어볼래. 편지는 어머니의 이니셜이 금박으로 새겨진 크림색 카드에 2장 분량의 자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진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설명보다 단순하고 추하더구나. 나는 무서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 평가받는 게 두려웠고 네 선택들이 내 실패를 반영하는 것 같아 무서웠다. 네가 날 용서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나조차도 날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내가 풀렸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화가 났거나 문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믿으며 보냈던 모든 날들에 대해 미안하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네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만약 언젠가 엄마가 2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접어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가을빛에 호박색으로 변해가는 느티나무를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직 몰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동안 저를 잠 못 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나였어요. 왜? 도대체 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지워버릴까?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보고 부채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은 책을 읽고 상담사 친구와 이야기하며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서요. 제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배운 건 이렇습니다. 박미경 씨는 사랑이 거래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성취했을 때 칭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가치가 곧 성과라는 것을 말 그대로 식탁에서의 자리를 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았을 때쯤 그녀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의사가 되고 오빠 준호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단순히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안도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녀가 좋은 엄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의 성취는 곧 그녀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수치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선택한 딸 박미경 씨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게 하는 낮은 직업을 택한 딸. 누군가 자식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저를 해명해야 했습니다. 해명은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하는 짓을 했습니다. 아픈 부분을 잘라낸 거죠. 그게 어머니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건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절은 결코 제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상처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치유할 책임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그들을 정당화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도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분노로 쌓은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당신에게 와닿는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은이고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